제 이름은 김민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50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 한 장이 놓여 있고 거기엔 이미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혼 서류 앞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게는 3살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건 5년 전, 제가 45살 때였죠. 첫 만남은 직장이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원무가 직원이었습니다. 둘 다 일에만 빠져 살아 연애와는 거리가 멀었고 결혼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은 더 신중했고 몇 년의 교제 끝에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45세와 42세 참으로 늦은 결혼이었죠. 나이가 많아 아이는 포기했지만 대신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 시간을 맞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지만 피할 수 없는 야간 근무 때문에 엇갈리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갱년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더군요. 아내는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 라며 늘 하소연했습니다. 남자인 저는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런 결혼 생활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부부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의미가 있을까? 매일 서로에게 소리만 지르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답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이 교실에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퇴근한 것이었죠. 저는 급히 서류를 테이블 아래로 숨기고 아내가 거실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있었으면 대답 좀 하지. 왔어? 차가운 말투에 건조한 인사. 이 집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왜요? 우리 이혼하는 게 어때? 제 말에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표정을 보니 놀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내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슬퍼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내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을 자격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내일 구청에 제출할게. 이것으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은 차려줄게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명을 한 후에도 아내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평소와 같은 모습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침실은 같았지만 침대는 각자 쓰는 우리.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는 거 오랜만이네요.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제게 아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같은 침대에서 잤었지. 당신 잠버릇이 너무 고약해서
같이 잘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침대 따로 썼잖아요. 오랜만에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자 옛 생각에 잠겨 한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가끔 춥다면서 내 침대로 파고들었잖아. 그런 적도 있었죠. 일부러 얇은 잠옷 입었던 거 알아요? 다 티 났거든? 젊은 커플처럼 대놓고 애정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초 아내는 제 관심을 끌기 위해 꽤 노력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꽤 다정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아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의 잠옷은 정말 얇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잠옷을 쳐다보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추운데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아내를 제 침대로 오게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이상한 마음은 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완벽한 남남이 될 테니 마지막 추억이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누운 아내. 5년 사이에 부쩍 마른 것 같았습니다. 일도 바빴던 것 같고 이 나이엔 피로도 쉽게 쌓일 테죠.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부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아내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물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 집에 아내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단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쓰인 쪽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직장을 옮겨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연애 끝에 결혼했던 터라 이혼 후 예전 병원에 있기가 불편했고 월급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벌레였고 당분간 결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사내 연애는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새로운 환자분 방금 오셨어요. 이 선배의 말에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쾌카,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된 환자였던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름이 아내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성도 아내의 결혼 전 성인 이씨였습니다. 이수진. 묘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저는 천을 잴 겸 병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천 측정 시간입니다. 1인실에 들어서자 창밖을 보던 환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어? 네? 설마. 안색은 창백했고 뺨은 움푹 패여 깡마른 모습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은 분명 제 아내였던 수진 씨였습니다. 애써 병원까지 옮겼는데 직장을 옮겼을 줄은 몰랐네요. 힘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제게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있다는 사실에 아내도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암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금 마르거나 기운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차트에는 암을 처음 발견한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저와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즉,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 아내는 이미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 안 해 했어? 암에 걸린 거. 그러게 들켜버렸으니 이야기해야겠네. 이미 추궁할 자격도 없는 저였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암이 아니었어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었다는 것,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저를 붙잡을 수 없어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왜 더 진솔하게 대화하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조금 말랐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저는 이혼이라는 말로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자 정신 차려요. 왜 건강한 당신이 나보다 더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아내의 따끔한 한마디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실패하면 오래도록 곱씹는 버릇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저를 다그쳐주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지탱해준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기,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게 해줘. 제가 고개를 숙이자 아내는 제 머리를 툭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일해야 하잖아요. 일하는 시간 빼고 끝나고 나서라도 계속 옆에 있을게.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아내도 결국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그 표정은 체념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아내의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지만 그 외의 시간은 제가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제게 딸을 부탁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은 자주 서울에 올라오기 어려우셨고 솔직히 말해 저 외에는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아내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날은 물론이고 일이 끝난 후에도 쉬는 날에도 야간 근무가 있는 날에는 출근 직전까지 아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의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 곁에 있어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상이 가족이 되니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인의 치료와 가족의 치료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로서 아내를 간호하려 했지만 자꾸만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혼 직후에 바로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효과 없이 암이 전이되고 말았으니까요. 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내는 혼자서 견뎌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곁에서 지켜줘야 했는데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긍정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저의 무력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쇠약해진 아내의 몸이 더 이상 치료를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적극적인 치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 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었고 외출이 가능한 날에는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영화를 보거나 함께 뜨개질을 배우며 서툰 솜씨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엉성한 소품을 보고 웃는 아내.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느꼈는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암은 그런 아내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행복한 날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덮쳐오는 극심한 통증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고, 아내는 제게 숨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통제로 겨우 버텨냈지만 아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웃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격려뿐이었지만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기뻤는지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훨씬 힘들었을 거야. 다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 당신이 와주니까 내일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돼. 결국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건 바로 저 덕분이라고. 그런데도 아내는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법적으로 남남이니까요. 그걸 원했던 건 저 자신인데 이제 와서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다시 싹튼 사랑을 형태로 남기고 싶어 자리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왜요?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두 번째 프러포즈는 아무런 분위기도 없는 쓸쓸한 병실에서 그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기는. 이제 결혼 안 해네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혼남이잖아요. 이혼남의 사별남이라는 꼬리표까지 붙겠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거절당한 셈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아내에게 혼인신고서를 건넸습니다. 물론 제 서명과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라니까. 아내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보다 한 달을 더 살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에서는 행복하기를.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정신없이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남이었기에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제게 유족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려 했지만 두 분의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결국 저는 유족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화장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밖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아내는 없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 여기 있었구먼. 제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보니 방금까지 울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저보다 훨씬 크시겠죠. 이거 수진이가 전해달라고 맡겨둔 편지일세. 자기 장례식 날 꼭 전해주라고 했어. 장모님께서 제게 건넨 것은 아내의 편지와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소소한 일상들이 한두 줄 적혀 있는 아내다운 심플한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난 시점부터 글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와의 데이트, 제 일에 대한 칭찬, 동거를 시작한 후에는 서툴렀던 집안일 이야기와 저와의 대화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 씨가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어주었다. 맛이 없었는데도 실은 내색 없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먹어주었다. 맛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의 다정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글들은 아내의 갱년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점차 자기 반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또 민준 씨에게 짜증을 내버렸다. 이런 내가 너무 싫다. 화만 내고 제대로 대화하질 못한다. 민준 씨가 점점 차가워진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나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시 슬프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매일같이 후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은 어느 날짜의 일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 사실을 말하면 민준 씨는 분명 다정하게 대해주겠지. 하지만 그런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죽어도 그가 슬퍼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차갑게 대하는 나를 용서해줘. 저는 그 글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와 이혼하기 한 달 전의 날짜였습니다. 즉, 한 달 동안 아내는 일부러 제게 모질게 대했던 겁니다. 제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도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을 통보했던 그날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오늘 민준 씨가 이혼하자고 했다. 이걸로 드디어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서 예전처럼 얇은 잠옷을 입었더니 그가 알아봐 주었다. 너무 기뻤다.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 주었다니 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전원한 병원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죽어도 당신이 울지 않기를 바랐는데 돌봐주고 싶다는 당신의 말에 너무 기뻤어요. 거절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다시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이제 아무런 후회도 없어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겠지만 당신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도 당신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꼭 결혼해 주세요. 그때까지 혼인신고서는 제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수진 올린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저를 유족석에 앉게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꼴사납게 울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터에서는 아내의 바람대로 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울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웃으며 보내주자. 관 속에 조용히 잠든 아내는 그 손에 혼인신고서를 꼭 쥐고 더없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던 그 혼인신고서에는 아내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